자, 안녕하세요. 어제 나왔던 정책 얘기 좀 해보려고 그 대출 규제 나오고 주택 확대한다라는 공급 정책 나왔죠. 덧붙여서 대출 규제 형태도 나왔죠. 경매 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렇게 한번 봅시다. 우리 카페에 있는 글을 한번 올려봤어요. 근데 대충 봤더니 기회가 왔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 자, 한번 볼게요. 결국은 가계부채에 대한 추가관리 방안이다. 자, 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 호를 분양하겠다가 아니라 착공하겠다라고 기준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마도 정치권 내에서는 기준선으로 잡아서 시그널을 좀 보낸다. 135만 호 입주하기엔 너무 멀리 기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이만큼 공급할 거다라는 시그널을 좀 더 많이 보내기 위해서 집값이 올라가는 거에 좀 민감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용으로 바꾼 것 같아요. 문제는 착공한 다음에 진정한 공급까지 걸리는 기간이 아무리 빨라도 3년이잖아요. 3년간 공급은 없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135만 호를 서울 수도권에 착공을 한답니다. 자, 수도권은 그렇다 치지만 서울은 어떤 땅을 갖고 하냐까지 연끌해서 집을 모을 수 있는 데를 다 추가를 했더라고. 자, 문제는 우린 6개월 보니까 6개월 안에는 크게 영향을 없을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 청약에 대한 분양하는 아파트들을 받는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이건 한번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안정화 대책을 강구하겠다. 최우선 과제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정책 방향은 확대를 좀 조기화하겠다. 지금 정부가 봤더니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시점에 돈도 풀었고 앞으로도 계속 풀 생각이고, 그래서 시장에 돈 넘치는데 넘치는 돈에 대해서 금리를 인하시켜서 시너지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인하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까봐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고, 그러면 부동산 가계대출을 막아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아야 금리를 인하시켜서 지금 돈 풀린 거에 대한 시너지를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및 조기화를 하겠다. 뭐 이거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특히나 우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판다라는 기존의 명제를 갖고 있어서 크게 영향은 안 미칠 것 같다. 그냥 국민들 안심시키는. 제가 이제 눈여겨보는 거는 도심 내 공급주택을 확대하겠다. 이걸 좀 눈여겨보고 있긴 하거든요. 사람들이 살만한 지역에 공급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기에서 보시면 공공 노후시설 및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겠다. 그러면 공공 노후시설을 멸실시켜야 된다는 얘기네, 결국은. 그럼 당분간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갈 집을 마련해 주지 않는 이상 집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고, 진정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집이 부족하다는 얘기네요. 도심 내에서는. 자, 민간주택 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 자금 지원 강화. 공사업자들 좋아하시겠어요. 나라가 영끌한대. 그러니까 나라가 영끌해주니까 감사하죠. 자, 대출 추가 관리 방안에서 부동산 범죄에 대응하는 범정부 조직을 신설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하고 자금 출처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겠다. 그리고 매매 계약에 대한 신고를 관리 강화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네요.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진정성 있게 사는 사람 아니면 사지 마라. 뭐 이런 시그널을 주는 것 같아요. 주택시장 수요 관리 내실화를 하겠다. 일단 대출 규제죠. 지금까지는 한 50%였는데 40%로 강화하겠다.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LTV가 규제지역 개선 현행 50%였는데 40%로 개선하겠다. 이 개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개선이래요. 비규제 지역은 70% 똑같다. 규제 지역 우리나라에 지금 얼마나 남아있죠? 강남 3구하고 용산구 한 4개 정도 남아있죠? 그러니까 이번 규제 대책이 우리한테 영향을 끼칠 것 같진 않지만 향후엔 조정지역,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겠죠. 확대되면 또 다른 기회가 옵니다. 매매사업자 대출 금지시켰어요. 이건 세상인명체랑 생각이 좀 다른데, 매매사업자는 그걸 사업으로 하는데 매매사업자는 열어줬어야지. 임대사업자는 정부에서 장려하는 제도 아닌가요? 아니, 내 생각엔 이번 정부는 임대사업자를 장려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여튼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매매사업자 대출, 임대사업자 대출 안 해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영향을 좀 끼칠 부분이긴 한데,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하겠다. 그러면 이 전세대출을 보증하는 각각의 보증기관에 따라서 가격이 달랐는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2억 원으로 개선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럼 1주택자들한테는 전세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 이게 불러올 효과가 제 생각에는 단기간으로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거든. 그리고 전세 물건의 월세 전환으로 이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전세를 끼고서 사던 갭 투자자들이 좀 늦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현금 가진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 전세 끼고 갭 투자하던 방식대로 이제 갭 투자를 못하게 될 테니까. 그런데
그게 방향상 전세 제도라는 방향이 옳으냐라는 얘기 되게 말이 많거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뭐 전 범세계적으로 맞는 방향이다라고는 해도 금리가 낮을 때는 전세라는 제도가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였는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엔 좀 의문이 드네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1주택자 내가 집을 하나 갖고 있어. 근데 그거를 임대를 놓고 내가 또 전세 살아. 근데 내가 주택이 있으니까 나한테 전세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 2억까지밖에. 그럼 현금이 있으면 전세 들어갈 수 있는 거고 현금이 없으면 전세 못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뭘 살겠어? 월세 살겠지.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엔 전세 사는 것보다 월세 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거든. 전세 가격이 워낙에 비싸니까. 그거를 이제 충당해줬던 게 전월세 전환율이 12%가 안 된다라는 거였는데 월세가 더 올라가게 되면 글쎄요. 금리를 낮춰서 전세 물건이 좋다 하더라도 전세 금액 대출 금액이 작아지게 되면 월세 물건이 희소해지고 월세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긴 할 것 같아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 확대한다. 서울시장이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토지 허가구역 지정권자로 확대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과열 양상이 좀 나타난다라고 하면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무주택자 이외에 실수요할 사람 이외에는 매입 자체가 불가능해지죠. 경매 물건 같은 경우에는 경매 낙찰 받아서 실입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주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으로 묶인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에는 투자를 못하겠죠. 실입주 자체도 실제 입주할 거다라는 게 아니면 입주하지 못하겠죠. 결론을 보자면 세상이면 이렇게 봤어.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대출이죠. 1주택자한테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라는 의지 표명인 거고. 자, 근데 제 생각에는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집 살 사람들은 빨리 살아라고 밖에 안 들려서 그리고 규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가까운 날에. 그래서 규제가 아무리 확대되더라도 무주택자한테 규제는 못하기 때문에 무주택자한테 길이 열리는 시기가 다시 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주택자는 여전히 수도권에서 주담대로 경락장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거죠. 당연합니다. 게다가 무주택자는 10% 상향됐어. 일단 정부가 평가를 했어요. 지금 주택 수급이나 현황 평가를 했더니 매매가 가격 상승률이 소폭의 상승세래. 대박 웃기지 않아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격 하락 중이다라고 했는데 정부가 판단한 건 일단 소폭 상승세래요. 그래서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를 봤더니 상승 중인 게 맞아. 지방 빼놓고 수도권에서 지방은 보급률 자체가 100% 상회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수도권은 100% 이하다. 지난 3년간 공급 정책을 봤더니 서울 수도권 공급이 크게 줄었다. 근데 지난 3년간 가격이 떨어지는데 누가 공급을 하려고 하겠어요? 그 전에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이고요. 비아파트 전세 사기 확산, 아파트 수요 쏠림 당연하죠. 은행권들 또는 금융권들도 아파트를 믿지 다른 걸 믿지 않기 때문에 비아파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부진하죠.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로 몰리겠죠. 공공주택도 마찬가지로 크게 감소했다. 최근 주택 착공은 개선세가 없는 상태다. 낮은 수준으로. 향후 입주 물량도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입주 시기로 물량을 따져보려고 했더니 너무 멀어. 그러면 사람들한테 기대심리를 못 주거든. 그러니까 최소한 당긴 게 착공 시기라고 당긴 거야. 그렇게 당겨서 사람들한테 이만큼이 착공한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것만 보여? 숫자만 보이겠죠? 그래서 기다려봐야지 라는 수요를 좀 더 많이 만들어내서 매수세를 잠재우기 위한 목표로 쓰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미분양 주택이 주택시장 침체와 과다한 입주 물량 등으로 미분양 적체가 심화 중이다. 지방 같은 경우죠. 서울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었겠죠. 땅이 모자르는 데다가 각자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있는 현재 규제를 적용하진 않는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정책 방향은 어떻게 잡았냐? 공공 부분을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추진체계를 확고하게 잡겠다. 공급 물량은 착공 기준으로 관리하겠다. 민간 주택 공급 개선 시도 공공성을 강화해서 공급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하겠다. 목표 설정 부족분 연 9.2만 호를 추가 공급이 필요하고 추진 과제는 이런 방식으로 적어놓고 있어요. 싹 읽어보면 나 열심히 공급할게.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집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줘. 지금 집 사면 집값 오르거든.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물량 같은 경우엔 수도권에 19.9만 호를 그리고 2030년 내에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공급이 아니라 착공이 문제죠. 착공한 다음에 나타나려면 짧으면 3년, 길면 5년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비주택용지 용도 전환을 정리화하겠다. LH가 소유하고 있는 그 땅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꿔서 공급을 하겠다. 우리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린벨트 풀어서 공급하겠다. 뭐 집값 잡을 때마다 나오는 얘기죠. 수도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수도권에도 부지 확보 단계의 몇 가지 절차를 간소화시켜서 빨리빨리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3기 신도시도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보상 단계를 빨리 보상을 해줘서 공급을 좀 더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분양 예정이랍니다. 현재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서울 남부권, 수도권은 이렇고요. 생각보다 많은 세대예요. 서울 남부권은 어떨까? 공공택지 공급 조기화 및 공급 여력을 확충하겠다. 서초구에 있는 29년 착공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그리고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신규 공공택지를 검토하겠다. 이게 선분양이기 때문에 선분양했을 경우에 분양을 당첨된 사람 같은 경우는 매수하지 않고 임대 살다가 결국 그 집에 들려가려고 해서 매수세를 약하게 만들겠다. 실적 계획 이렇게 나옵니다. 자, 30년까지 수도권 공공택지에 37만 원을 착공 추진하겠다. 당초 30년까지 25만 원이었는데 12만 원을 더 착공하겠다. 교통 문제 개선 방향. 그렇죠. 지금까지 문제가 뭐였냐면 아파트만 지어놓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만들지 못했어. 사람들이 살 수 있게 교통보도 잘 만들어서 서울에 진입을 잘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지긴 힘들겠죠. 그리고 이게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은 많은 사람들이 또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죠. 자, 수도권 공공택지지구의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만들고 있어. 곧 공급될 거야. 그리고 수도권 동부에도 있다. 그리고 남부에도 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은 조금만 기다리면 새 집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기대심이 심어주는 거죠. 제가 보는 건 이제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예요. 서울의 집값을 잡아야 결국은 집값의 상승세를 잡아야 수도권 집값도 잡히기 때문에 서울에 공급이 많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서 보시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전면 재건축하겠대요. 30년 이상 된 것들. 그래서 노후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해서 2만 3천 가구 착공에 들어가겠대요. 사람들이 살고 싶은 뭐 강남이나 강서, 노원 등지에 노후 공공임대를 중산층도 입주 가능한 양질의 공공임대 분양으로 재탄생시키겠다. 2030년까지 착공하겠대.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이냐면 2030년까지 착공을 하려면 그 전에 멸실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중주거로 바꾼다고 하니까 종상향이 한 단계 이루어지는 거죠. 종상향이 한 단계 이루어지면 거의 100%에서 150%가 상향되게 돼요. 중주거가 지금 400% 정도니까. 그러면 실제 공급될 수 있는 양이 지금 현재 퍼센테이지에서 3분의 1 정도가 더 확보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급 물량이 많아지는 건 많은데 문제는 저게 공급될 때까지의 멸실된 곳에 살던 사람들이 어딜 가서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린 길게 볼 필요 없지. 당장 30년까지 계속 멸실만 시킨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멸실된 집에 살던 사람은 어디 가서 살아? 내 집 와서 살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멸실된 집에 주변에 좀 고급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상한에 걸리겠죠. 2억까지 전세 상한에 걸려서 결국은 월세로 갈 거고요. 집값이 좀 낮은, 그러니까 전세값이 좀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전세 물량이 월세로 전환되면서 희소해졌는데 전세 구하는 사람들이 왜 금리 낮아질 거거든. 그럼 전세대출 2억으로 충분한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의 상승을 불러오겠죠. 자기가 지불할 수 있는 상태까지의 전세 상승을 불러오겠지. 근데 언제나 그렇지만 전세 물건의 상승은 매매가의 상승을 불러오죠. 집값이 오르는 걸 그렇게 바라진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집값이 오르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먼 미래를 위해서 집값을 잡으려면 이런 계획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원하는 건 집값이 폭락하는 걸 또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의 집값의 방향이 상승으로 보였고 그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도 정부가 원하는 것처럼 약상승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상승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너무 급상승하지 않게 언제나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는 걸 바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공공임대로 재공급한다라는 얘기는 민간 공급의 가격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를 의미하고요. 근데 이 공급되는 시기가 너무 늦어지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선 그때 가서 시장을 다시 파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에 와서 저 사람들이 저걸 딱 기다릴 거야 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당장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 같긴 한데 속도감 있게 진행되면 그래도 아파트가 공급되는 그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제가 보는 건 멸실된 다음에 공급될 때까지의 무주공사 아닌 3년 동안은 집값이 필수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대책을 듣고 빨리 집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자, 사업지는 상계 마들, 하계 5단지, 중계 1단지. 아이고 너무 좋네. 나 노원구에 집이 지금 3개가 있는데 그거 팔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원활한 사업 추진과 기존 입주자의 주거 안정 확보를 위해 주변 공공임대를 임시 이주주택으로 활용하겠다. 주변에 있는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안타깝게도 전세가 상승 또는 월세가 상승은 도래할 수밖에 없겠죠. 노후 공공청사나 아니면 심지어
국유지, 게다가 학교용지, 거기다가 도심 내 유휴부지, 게다가 철도역과 대학 기숙사까지 영끌하지 말라더니 나라가 영끌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많아지면 우리가 취급할 물건이 많아진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규비 사업 활성화를 해서 좀 더 빨리 공급이 되도록 단계를 압축해주겠다. 용적률도 1.4배로 완화 규정대로 완화를 해주고, 그래서 집을 많이 짓게끔 해주고, 일몰제도 폐지하고 뭐 이런 개선 방안들이 나왔어요. 자, 공급 대책을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공급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근데 부동산 투자한다고 오신 분들이 정책적 상황 때문에 부동산 투자 안 할 거 아니잖아. 그럼 이 정책적 상황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할까를 찾으시면 되겠죠. 많은 부분이 압축이 되는데 관리 처분 계획도 단축이 되고요. 심지어 사업 준비하는 뭐 시행인가하고 관리 처분하고 그걸 묶어서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고 하고, 얼마 전에 금리를 동결시키면서 빨리 공급 정책을 내놔라. 금리 인하 시켜줘야 된다. 금리 인하하면 집값 올라갈 거다라고 막 걱정을 많이 했잖아. 한국은행에서. 그래서 발맞춰서 공급 정책을 내놨는데 공급 정책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아서 크게 예전하고 많이 달라진 게 없다. 뭐 달라질 수도 없다. 근데 그것도 이해합니다. 그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대출 규제 한번 보자. 627 대책을 딱 하니까 대출이 좀 가계부채 상승률이 좀 줄어서 마음에 들었거든. 근데 8월 되니까 또 올라가고 있어.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출 규제를 할 거거든. 이런 얘기야. 여전히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도 상존한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규제를 내면서 그걸 확신화 시켜주는 거죠. 땡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에 627 대책 관리 기조화의 일부 내용을 보강한다. 규제지역 그리고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유주택자, 지금 그 1주택자죠 등에 대한 수요 관리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 자, 여기서 이 부분들만 관리를 하겠다라고 한 건 이 부분들로 확장되는 게 아니에요. 추후엔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요컨대 무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쉽지가 않을 거라는 거. 주요 구성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규제 지역의 가계대출 주담대는 40%로 강화를 하겠다. 괜찮죠? 해야지. 자, 이거는 한번 있었던 정책이기도 해요. 서울시 전부 규제 지역의 조정 지역이라고 불렸었죠. LTV를 40%로 막았었던 적이 있고, 그때 당시에는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는 아예 대출을 안 해줬었거든. 근데 그거의 재탕이라 이미 사람들 경험이 해봤거든. 그래서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억 이상짜리 물건들에 대한 가격이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야. 그때 당시에. 그래서 지금도 가계대출 주담대 LTV 상한을 40%로 강화하는 건 크게 집 사지 마로 안 들리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 거 사업자 대출을 통한 대출 규제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서 매매사업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겠다라는 내용 나왔고요. 오늘 경락대출을 담당하는 은행들이 매매사업자의 대출을 끝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기관별로 상회했던 유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했다라는 얘기. 이제 이게 1주택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집이 있으면서 그걸 세놓고 또 다른 집에 전세 사는 경우 그 사람들한테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월세 살겠지 뭐. 그나마라도 지금까지 전세대출 받은 사람들의 연장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한데, 앞으로 1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세대출을 못 받아서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경우에 세해주고 그 가격이 오르길 바라고 있고, 나는 그것보다 좀 안 좋지만 다른 집에 전세 살고 있었는데 내가 또 다른 집을 구해야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집이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에 다다르지 못했어. 그럼 팔진 않겠지. 더 싼 전세로 가거나 내가 평형대를 줄이거나 지역을 포기할 수 없다면 같은 지역 안에 월세로 가겠죠. 종전집을 팔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게 이 문제거든. 정부는 이걸 팔길 원해. 공급이 많아져서 집값이 잡히길 원해. 근데 이게 정책이 되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출로 전세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기회를 좀 박탈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잡는 게 맞긴 하지. 왜냐면 점점 집값은 올라갈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정책의 목표는 집값을 안 올라가게 한다. 이건 불가능해. 천천히 오르게 한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 대출을 막겠다라고 하는 건 1주택자의 전세 대출을 한도를 적게 하겠다라는 얘기는 전세 가격의 상승을 당분간이라도 막겠다. 그래서 시간을 벌어서 향후에 다른 대책을, 시장 반응을 보고 다른 대책을 내겠다라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월세 가격 상승이 오는 건 당연하고요. 월세 가격 상승은 곧 정세 가격의 상승으로 되돌아옵니다. 좀 늦추는 것뿐이야. 조정지역, 규제지역을 규제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믿는 많은 사람들한테 풍선 효과가 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주제하고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언제나 유연하게 규제지역, 그러니까 조정지역을 지정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너무 오르는 거를 방지하겠다는 얘기죠. 규제를 안 하면 천천히 오르거든. 근데 규제를 해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 저도 그걸 느꼈거든. 이번 대책 보면서 집 사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빨리 사겠구나 이걸 느꼈거든. 그냥 놔두면 되는데. 자, 주택 매매 임대업자 주담대를 제한한다. 사업자로 우회로 대출 받지 마라. 니네가 뭔데 무주택자한테만 적용돼야 될 주담대에 대한 혜택을 니네가 누리냐. 그러니까 니네는 대출 안 해주겠다. 우리는 알아. 우리하고 상관없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임차보증금 반환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임차보증금 반환하는 용도의 사업자 대출은 해주겠대요. 그래서 지방은 규제 안 한대. 왜? 지방은 가격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서울은 오르니까 사지 마. 사면 내가 너 싫어한다. 근데 지방은 지금 올라야 되거든. 그러니까 빨리 가서 사. 이런 얘기잖아. 재밌는 건 사라고 할 때 사는 게 좋긴 해. 많은 혜택을 주거든. 조금만 더 기다리잖아. 지방에 있는 물건 사람들 더 안 살 거거든. 안 살 거라고 지금. 자, 지방에 있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준비를 시작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하고요. 부양 정책이죠. 어떻게 보면 지방은 지방 부양 정책에 대출을 더 해준다라는 걸로 지방이 살아나기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지방에도 세제 혜택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아마 서울 수도권에 세제 규제가 들어올 거거든요. 세금 규제가 들어올 거야. 그때 당시가 되면 역효과를 바라는 거지. 서울 수도권은 세제 규제가 이만큼 있으니까 지방 가서 살아. 근데 그래도 안 살 거거든. 그 다음에 세제 혜택을 줄 겁니다. 취득세 완화랄지 보유세 완화랄지. 근데 보유세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완화 정책으로 유지가 될 거고요. 양도세 완화 정책이 나올 때 파시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저도 지금 지방에 임장을 한번 쭉 갔다 올 거거든. 그 다음에 함께 이렇게 진행할 부분이 있으면 브리핑을 한번 할게요. 함께 돈 벌자고. 그리고 지방이 지금까지 열린 게 많죠. 일단 애초에 규제하지 않았던 공시지가 1억 이하짜리, 그리고 지금 현재 공시지가 2억 이하 취득세 중과 안 단다까지 풀렸고, 이번에 또 대출 규제 니네는 안 할게. 어떻게 보면 서울과 수도권에 역방향으로 규제 안 하는 방향으로 부양을 하는 이런 방향이 진행이 됐고요. 이것도 되게 말장난이긴 한데, 담보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가 지방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는 건 가능한데, 그렇게 대출받아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서 주택 담보 대출받는 건 금지된다. 그래서 추후에 저걸 감시하기 위한 정책들이 나오겠죠. 종전처럼 전국 어떤 물건이든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겠지. 주택하고 상가하고 혼합되어 있는 건물은 어떡하냐. 소득세법에 50% 이상이면 주택으로 본다 이런 게 있거든. 50% 초과한 게 주택이면 주택 매매 또는 임대사업자에 대출 안 해주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전세대출 한도도 일원하겠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고요. 근데 전세대출 한도를 일원하겠다는 건 전세대출 안 해준다는 건데, 굳이 뭐 전세대출 규제를 받는 은행에서 받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다른 금융권들이 많이 생기겠죠. 고로 1금융권의 접근을 전세입자 입장에선 좀 막아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전세 가격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이제 전세에 대한 DSR을 도입하는 건데, 그거는 영향이 확실하게 큰 만큼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시장 상황이나 가계대출 추이 등을 보아가며 보증 비율 추가 인하 여부를 검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한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또 LTV도 내리고 또 보증 비율도 내리고 하면서 대출을 적게 받게끔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예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현금 있는 사람만 돈 번다. 그런 얘기를 또 안 듣기 위해서 그렇게 현금 주고 산 사람이 정말 네가 돈 벌어서 산 거냐를 조사를 하겠대.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의 거래 같은 경우엔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 괜찮아, 우리하고 상관없는 금액이야. 그게 상관없으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자,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이 금지되어 있는데, 전세대출 실행 이후에 주택을 구입하면 대출 회수되는 것인가? 이거 대출 회수되죠. 그래서 전세대출 실행 이후에 추가 매입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한대요. 기존 전세대출 이용자가 대출을 연장할 경우 연장을 해주겠다. 9월 7일 이전에 체결되었다면.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임대차 계약이 이전에 실행되고 있었고 전세대출이 시행됐는데 전세대출 연장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이 사람 그 집에서 나가야지. 그럼 임차인한테 나쁜 일이잖아. 그래서 대출 취급 가능하게 종전 한도까지 대출 취급 가능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종전 시장에 이미 그렇게 해오던 거에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의 규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상승 규제가 아니라 그 상승률을 좀 낮추겠다로 보입니다. 더 재밌는 사실은 서울 전체의 상승률로 보자고 한다면 강남권에 대한 조정지역까지 포함돼서 상승률이 높게 잡히거든. 근데 각 지역을 규제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 상승률을 보자 한다면 그게 크지가 않거든. 그럼 제 생각에는 소비자가 혜택도 없어서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규제 지역보다 그렇지 않은 지역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기도 하고, 대한민국 균형 발전 이란 얘기죠. 그리고 오늘 제가 대출 상담사하고 통화를 했어. 매매사업자 대출인데 막혔대. 근데 어차피 취급 안 했잖아. 대출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가끔 이제 상담하시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내가 1주택자 있는데 난 전세로 들어가서 투자금 마련해서 투자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택해야 될 전세 물건이 좀 하향되는 거, 그게 싫다고 하면 월세 가는 거, 이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되게 재미난 사실은 지금 지방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가보긴 할 거예요. 근데 지방시
지방시장이 살아나기에는 좀 이르다. 이 정도 갖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지방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다주택자가 지방시장에 있는 물건들을 지금 사주라고 하잖아. 되게 웃긴 게. 그지? 다주택자 서울에 있는 거 사지 말고 지방에 있는 거 사. 근데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해온 사람들이거든. 사란다고 바로 가서 사는 게 아니라서 지방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기다려보자. 포인트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학습 효과가 있어서 규제 지역에 더 투자를 하기 마련이죠. 투자자의 운신의 폭이 좀 좁아졌지만 그렇다고 투자 못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9월 7일날 나왔던 확대 방안하고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한 해석을 좀 해봤어요.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은 기존대로 해도 된다라고 보이시고요. 2주 동안은 만약에 내가 임장한 물건이 있으면 반드시 입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